자, 이번 시간에는 물가 얘기를 해볼게요. 물가라고 하는 게 뭐고, 또 물가 지수는 어떻게 나타내고, 그리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물가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우리가 재화나 또는 서비스를 구입할 때 지급되는 돈의 액수, 이거를 가격이라고 하는데, 하나하나의 제품에는 가격이 있고 이 가격들을 다 모아가지고 종합적인 가격 수준을 지표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물가 지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눈에 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동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원년, 즉 기준연도를 100으로 해놓고 지수화했어요. 즉 물가지수는 우리가 온도를 나타내는 체온계처럼 우리 몸이 편하다면 체온계로 이렇게 딱 재보고 건강에 이상이 있구나, 온도가 왜 이렇게 열이 많어, 이런 것처럼 물가지수가 자꾸 올라가면 우리가 경제를 판단해 볼 때 체온계처럼 물가지수를 가지고 경기 동향이나 또는 화폐 구매력 측정 또는 명목가치를 실질가치로 구분해 보는 디플레이터의 기능 또는 상품의 수급 동향 판단 자료, 이런 것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가라고 하는 것은 물가를 지수로 나타내면 어디에 활용이 되느냐? 첫째는 화폐 구매력 측정 수단. 이 물가를 나타내면 구매력 측정이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경기 동향의 판단 지표.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가가 막 올라간다. 그럼 경기 동향 판단하는 데 쓰지요. 그 다음에 명목 가치를 실질 가치로 환산하는 데 쓰이는 거를 디플레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이 디플레이터로서의 기능, 이런 것도 물가가 담당해주고 있고, 그리고 상품의 수급 동향 판단 지표, 수급 동향,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래서 화폐의 구매력을 나타내주는 거는 시장에서 물가가 상승하면 구입할 수 있는 상품량은 그만큼 줄어들죠. 그래서 돈의 가치, 그거를 돈의 가치를 우리가 구매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구매력은 떨어지고 물가가 하락하면 오히려 화폐 구매력은 커지게 되죠. 그리고 물가지수로 경기 판단지표, 즉 경기 동향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물가가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가고, 왜? 경기가 좋아져서 돈이 풍부하고 소득이 많으면 샀으려고 하는 수요 증가가 생겨서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하강하면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경기 판단 지표로 쓰고요. 명목 가치를 실질 가치로 나타낸다는 디플레이터로서의 기능, 이거는 명목 임금하고 실질 임금의 차이를 환산해 가지고 실질적인 구매력을 판단해 봐요. 예를 들어서 셀러리맨들이 월급이 100만 원이었었는데 10만 원 올랐다, 110만 원 됐다. 그럼 기분 좋아해요. 근데 물가는 20% 올랐다. 그럼 감봉당하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물가지수를 판단해 봐가지고 명목가치와 실질가치 또는 이 명목가치와 실질가치를 환산해주는 기능, 디플레이터 기능을 물가라는 게 하더라. 그리고 상품이 수급동향, 이거는 상품의 전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상품 하나하나의 종류별 수급동향도 물가지수를 판단해가지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산품하고 농산품이 있다. 공산품과 농산품을 비교해 봤더니 공산품은 안정적이었는데 농산품은 올랐다. 그러면 공산품에 비해서 농산품의 공급이 어렵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특히 농산물들의 유통구조 개선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보는 것이 바로 수급동향파, 이런 데 도움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물가지수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있느냐? 물가지수의 종류. 자, 물가지수는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작성하고 있는 생산자 물가지수와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요, 한국은행에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요, 쭉 공급 가격 동향을 한 900여 품목을 조사해가지고 그 가격 동향을 나타낸 게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들하고는 관계없고 기업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공장도 가격, 이 가격 지표를 나타내는 게 생산자 물가지수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역시 수출입 물가지수도 추계를 하고 있어요. 수출입 물가지수. 근데 소비자들에 관련된 거는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그러죠. 소비자 물가지수는 통계청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주요 소비 품목이 전 소비 품목을 다 조사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소득 중에서 소비에 쓰이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를 조사했더니 한 500여 품목이 돼요. 그래서 한 500여 품목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이 500여 품목은 매년 똑같은 건 아니에요. 5년 주기로 품목 조정을 합니다. 우리가 주로 소비하는 품목이 조금씩 바뀌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5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2000년에 바꿨고 2005년에 바꿨고 그러니까 2005년도에 최근에 바꾼 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2005년도에 기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산출하던 거에서 뺀 게 있어요. 뭐를 뺐냐? 연탄값을 뺐습니다. 요즘 연탄 떼는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연탄값은 전체 물가 지수에 영향을 크게 안 주더라. 근데 새로 2005년도에 물가 지수 산출에 들어간 품목이 있어요. 뭐냐? 찜질방 요금이 올라갔어요. 찜질방 문화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찜질방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물가에 영향을 준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주요 소비 품목들을 쫙 조사했더니 한 500개 정도로 압축이 돼요. 그러면 그 500개의 가격 동향을 추계해서 가격 지수로 나타낸 거를 소비자 물가 지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밖에도 농협중앙회에서 작성하는 농가 판매 또는 구입 가격 지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경제 전체 물가 수준을 가장 잘 리얼하게 표현해주는 물가 지수가 GDP 디플레이터예요. GDP 디플레이터는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죠. 명목상의 GDP를 실질 GDP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GDP 디플레이터다. 그러면 이 GDP 디플레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 물가지수는 가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건 생산자 물가지수예요. 이거는 지금 100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어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부터 우리나라는 가장 오래전부터 생산자 물가지수를 한국은행에서 추계했고 처음부터 이 물가지수를 도매물가지수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 그럴 때는 PPI 이렇게 얘기하지만 도매물가지수 그럴 때는 Wholesale Price Index니까 WPI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하는데 과거에 1900년대 초까지는 저걸 도매물가지수라고 표현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물가지수를 산출할 때 도매물가지수, 소매물가지수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를 일컫는 거겠고요. 이 중에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 측정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보고요. 여기 뭐 PC가 있고 여기는 자동차가 있다. 품목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계산을 간단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냐면 2005년도에 PC 가격이 100원이었고 2005년도에 PC 생산량은 얼마였냐면 200대였다. 자동차는 2005년도에 200원이었고 PC 자동차 생산량은 이것도 역시 200대였다. 근데 2006년도에는 PC가 110원이 됐고 생산량은 400으로 늘었어요. 400대. 자동차는 220원이 됐고 한 대. 그리고 생산량은 역시 400대를 생산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데이터를 줘놓고요. GDP 디플레이터를 구해라. 그러면 두 가지를 다 구해야 되겠죠. 뭐부터 해야 되냐면 명목상의 GDP 그리고 실질 GDP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2006년도 거를 지금 기준연도가 2005년이고 2006년도에 명목 GDP와 실질 GDP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GDP를 다 구하면 돼요. 즉 2006년도에 명목상의 GDP는 그때 수치로 나와 있는 거 다 곱해요. 즉 110 곱하기 400 더하기 여기 220 곱하기 400
이걸 더하면 명목상의 GDP라고 그래요. 근데 실질 GDP는 수량은 이렇게 늘었는데 가격은 옛날 가격으로 해서 계산을 해줘야 물가 상승 부분을 감안하지 않은 실질 GDP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100 곱하기 400 플러스 200 곱하기 4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면 이거는 얼마가 되냐면 이때를 100으로 놓고 보면 110이겠죠. 당연히 10%씩 올려줬으니까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가격이 10%씩 올랐기 때문에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10%가 올라서 이 GDP 디플레이터는 11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명목 GDP, 실질 GDP 구하는 방법, 그걸 이용해서 GDP 디플레이터 이걸 구하는 방법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되겠고요. 자, 물가지수는요. 산출할 때 그 산출하는 기법을 보면 P0 곱하기 Q0 분의 P1 곱하기 Q0 이렇게 물가지수를 산출하면 이걸 보고 라스파레이스 방식의 물가지수라고 하고요. P0 곱하기 Q1 분의 P1 곱하기 Q1 즉 기준연도의 물동량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지수를 나타내느냐 비균연도의 물동량을 가지고 가격지수를 나타내느냐 이거는 파쉐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라스파레이스 방식과 파쉐 방식으로 물가지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물가라고 하는 거를 한국은행에서 물가지수를 어떻게 안정시킬 거냐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율을 측정하는데 이때 그냥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많이 쓰는 용어가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이 근원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은 왜 도입됐냐면 석유 파동이 났다라든지 이상 기후가 있다든지 이런 외부 충격에 의해서 물가에 급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뭐냐? 특히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국제유가, 그 다음에 농산물. 여름에요. 장마철에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이래가지고 농작물들이 다 피해를 입었다. 무, 배추라든지 과일값이라든지 이런 게 폭등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건 순식간에 기상 이변에 의해서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데 그것들을 그대로 물가지수에 산출시켜 놓으면 물가지수가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고요. 국제유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의 산유국들이 석유 가격을 막 결정했는데 그 석유 가격이 갑자기 폭등했다든지 폭락했다든지 그런다. 그러면 그 요인에 의해서 우리 전체 물가지수가 춤을 춰요. 그래서 물가지수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율을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때는 석유 가격하고 농산물 가격은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변하는 가능성이 있는 석유, 국제유가와 농산물은 제외한 나머지 인플레이션을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료품이나 에너지 가격의 급변 이런 요인을 제거한 인플레이션의 측정치를 근원 인플레이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물가지수는요. 통계로 나오는 물가지수하고요. 요거하고 피부 물가하고 달라요. 우리나라의 통계치를 보면 우리나라는 요새 매년 물가 상승률이 2%대예요. 그러니까 1년에 물가가 몇 프로 오르냐 그러면 2.5% 이렇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물가가 2.5%밖에 안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 같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어떤 때 밥 한 끼에 4,000원 하는 식당에 가봤더니 어느 날 가보니까 5,000원 돼 있어. 밥값을 1,000원씩 올려버립니다. 버스 요금 800원 하는데 갑자기 100원 올라갔어요. 지하철 요금 900원 하던 게 갑자기 1,000원 돼요. 한 번 올렸다 하면 100원씩 올리고 1,000원씩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10%씩 탁탁 올려요. 그러면 에이 물가가 10%씩 오르던데 피부 물가는 굉장히 비싼 것 같이 느끼고 통계치는 왜 2.5%밖에 안 되느냐. 이거를 물가가 오르내리는 거를 장바구니 물가하고 피부 물가하고 지수로 나타나는 물가하고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가게마다 소비 지출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집은
BMW만 타고 다니고 있고 지하철이나 버스 요금 알지도 못하고 안 타. 그럼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올려도 물가 오르는 거 못 느끼고 살아요. 자, 근데 나는 허구한 날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있어. 그러면은 100원씩 올려도 엄청나게 돈이 지출이 많이 되고 물가가 비싸구나. 이걸 느끼죠? 가게마다 소비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통계치와 그 피부 물가지수, 장바구니 물가가 틀리다고 느끼는 거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물가지수의 작성 방법상의 한계점이 있어요.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는 끝자리가 0인 해와 5인 해, 즉 5년 단위로 품목 조정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라스파레이스 방식으로 품목 조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통계치는 그렇게 내지만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꼭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닌 것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점, 이 밖에도 생활 수준이 향상되거나 가구 구성원들이 변동에 따라서 소비 지출의 증가를 물가가 올랐다고 착각하거나 또는 소비자는 가격이 떨어지거나 적게 오른 상품보다는 가격이 많이 오른 상품만 기억해. 떨어진 것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떨어진 거는 생각 안 하고 올라간 것만 물가 너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또는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가격이 폭등했다든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그러면 심리적으로 와, 물가 굉장히 올랐다. 이렇게 느끼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지수와 그리고 우리가 통계치로 나타나는 지수 물가와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물가라고 하는 걸 지수로 나타내 가지고 그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이제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데 플러스 경기가 침체된 상태.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를 때는 경기는 어때요? 상승하죠. 경기가 좋아지니까 수요도 많아지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많이 샀쓰고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경기가 침체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라간다? 이런 현상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자,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중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의미와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느냐. 인플레이션을 왜 우리가 경제 현상에서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냐면 소득 분배나 자원 배분을 왜곡시켜요. 자, 인플레이션의 영향 보도록 하죠. 소득 분배 또는 자원 배분 이런 것들이 왜곡되더라. 소득 분배도 잘 안 되고 자원 배분도 왜곡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많으면 저축과 투자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그래. 저축과 투자가 위축돼요. 그러면 저축과 투자가 위축되면 장기적으로 이거는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축과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는 경쟁력이 강화되고 저축과 투자가 없는 나라는 그만큼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얘기인데 인플레이션의 이 영향 요인을 소득 분배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소득이 분배된다라는 얘기인지. 자, 물가가 상승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일단 채권자의 돈은 채무자로 넘어가요. 재산 이전이 채권자한테 있었던 재산이 채무자에게로 재산이 이전된다. 즉 소득 재분배가 일어난다. 어떨 경우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빚이 있다. 근데 월급쟁이가 한 1,000만 원 빚이 있으면 이거 내가 월급 타서 언제 갚지? 근데 물가가 굉장히 올라요. 물가가 굉장히 올랐다고 해서 1,000만 원이 빚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나는 1,000만 원 갚으면 되죠. 근데 물가가 많이 오르면 월급도 많이 올라. 그러면 이제 한 달에 500만 원씩 월급 타던 사람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1,000만 원 이상 월급 타. 그럼 1,000만 원 빚 갚기가 쉬워지죠.
그러면 그 1,000만 원 받아간 채권자는 개털됐어요. 옛날에 1,000만 원하고 가치가 틀려. 그리고 빚쟁이는 1,000만 원을 쉽게 갚죠. 물가가 많이 오른 걸로 대표적인 게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제일 많이 올랐던 나라는 독일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는 물가가 얼만큼 오르냐면 1년에 물가가 10만 %, 10만 %면 물가가 몇 배예요? 1,000배. 1년에 물가가 1,000배가 오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독일에서요, 그때 물가가 치솟을 때 담배 한 갑을 사피기 위해서 돈을 니아가에다 한 니아가 싣고 끌고 가야 돼. 그래야 담배 한 갑을 사필 수 있었다. 돈의 가치가 독일이 히틀러 당시에 전쟁에서 져가지고 독일의 돈의 가치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물가가 치솟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 채권자가 자기가 돈을 받을 게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옛날에 돈 빌려줬던 거 받아도 이제는 별 의미가 없죠. 그러면 재산적으로 볼 때 소득이 채권자의 부가 채무자에게로 이전됩니다. 자, 이런 현상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현상을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왜곡되냐? 여기 금융자산이 있고요. 여기 실물자산이 있어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에 명목가치가 있고요. 여기 실질가치가 있어요. 자, 물가가 오르게 되면 금융자산의 명목가치는 어떻게 되나요? 물가가 오르면 금융자산의 명목가치는 불변이에요. 물가가 올랐다 해서 내 통장에 있는 1,000만 원이 2,000만 원을 찍히지는 않아요. 통장에 있는 돈은 똑같아요. 그래서 명목가치는 불변이에요. 실질가치는 어떻게 되냐? 물가가 오르면 통장에 있는 1,000만 원으로 내가 샀을 수 있는 게 줄어들어요. 실질가치는 하락합니다. 근데 실물자산은 어떻게 되냐? 실물자산의 대표적인 부동산 예를 들어볼까요? 물가가 올라가면 부동산의 명목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지요. 상승합니다. 자, 물가가 올랐더니 2억짜리 우리 집이 3억이 되더라. 그래서 돈 벌었다. 그래서 집 팔았어. 그리고 옆에 가서 다른 집 살려고 갔더니 거기서 다 올랐어. 그러면 우리 집만 오른 게 아니라 동네 집이 다 올랐으면 실질적인 가치는 불변이에요. 자, 물가가 올라가면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비교해봤더니 금융자산은 명목가치가 불변인데 실물자산은 올랐고, 금융자산은 실질가치가 하락인데 실물자산은 실질가치 불변이고, 그러면 누가 유리하냐면 무조건 금융자산보다 실물자산이 유리해. 그렇다면 금융자산으로 있는 돈을 다 실물자산으로 옮겨놔야 되겠죠. 물가가 올라간다면.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돈 빼다가 다 부동산 투기에 광풍이 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는 얘기예요. 금융자산이 실물자산 쪽으로 다 옮아가게 되면. 그래서 경제가 왜곡되는 거고. 자, 또 하나의 측면은 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은요, 물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사 쓰는 게 낫지, 돈 저축해갖고 1년, 2년 뒤에 봤더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아무리 저축했어도 아껴놨어도 필요가 없어. 그러면 저축할 이유가 없죠. 저축해야 돈 가치 떨어지는데. 그래서 저축과 투자를 안 해. 그러면 경제 발전이 안 돼. 그래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더라. 이러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우리 국가에 엄청나게 비용이 될 수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은 예상되지 않은 인플레이션의 비용도 있어요. 우선 물가가 오르면 구매력이 줄어들게 되고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제일 물가가 오르면 타격을 받는 게 누구냐? 셀러리맨들이에요. 봉급생활자, 연금생활자, 이런 사람들처럼 수입이 고정된 사람들은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땅을 갖고 있거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돼 가지고 소득 분배가 왜곡되고 근로자들은 일하기 싫어요. 왜? 내가 아침부터 전철에서 푸시맨에 의해서 등 떠밀려 가지고 전철 또는 만원 버스 타고 다녀가면서 회사 갔더니 기한을 이따위로 하냐고 결제판으로 머리 두드려 맞고, 너 대학 나온 거 맞아? 이상한 소리 듣고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야근하고 그랬는데 한 달에 200만 원 월급 타는데
투기꾼들은 하루에 200만 원씩 벌어. 그러면 열받죠. 일하기 싫어요. 그러면 근로의욕이 감퇴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비용 측면이고요.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되면 국제 수지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국내 인플레이션이 됐다는 국내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죠. 국내 물가가 오르면 해외에 상품 가격이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나라의 물가가 비싸진다는 얘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요즘 현대차예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해외 시장에서도 그렇고 일본의 토요타나 닛산한테 밀립니다. 왜 밀리냐? 지금 환율이 뚝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인건비도 현대차의 직원들 평균 연봉이 6천만 원,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렇게 연봉도 많이 줘야 되고 물가가 오르면 자동차의 생산 단가가 높아졌다는 얘기고 차를 비싸게 팔아야 돼요.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면 똑같은 조건으로 다른 나라하고 경쟁할 때 경쟁에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거 안 사고 일본 자동차 사. 그러면 우리는 수출을 그만큼 못하게 하는 거고 국제 수지가 결국 적자로 경상 수지가 나빠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가 상승은 이렇게 국제 수지에도 악영향을 주고요. 예상된 인플레이션이라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돈을 안 갖고 있으려고 그래. 그래서 현금을 바꾸는 데 따른 거래 비용, 조세 또는 가격표 교체 비용 이런 것들이 발생돼요.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리 정책, 인플레이션은 왜 야기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그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냐? 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대책 세워야 되겠다. 첫 번째는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고 하는데 자, 물가가 올랐다라는 얘기는 국민 경제 생산 능력보다 더 크게, 더 빨리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고 그 수요를 그럼 눌러줘야 돼. 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가 쓸 수 있는 것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에요. 재정정책은 정부가 조세를 가지고 쓰는 거고요.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금융정책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월급, 임금이라든지 생산 원가가 상승해서 오르는 경우에는 총수요 관리 정책으로 안 돼요. 이거는 비용 측면에서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세제상의 지원 또는 생산성 향상 이런 것들로 임금 상한선을 정하는 등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소득정책이라고 그래요. 월급을 너무 많이 올리지 말라. 우리나라도 그런 걸 시행했었어요. 1년에 임금을 10% 이상 올려주지 마라. 그래서 뭐 9.5%씩 올려주고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소득을 통제해가지고 비용이 많이 오르지 않게 하라. 이런 정책을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고 하고 또는 이런 요소 비용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 소득 정책을 쓰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가격 정책.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 물품 가격이 자꾸 오르면 그 물품 가격 오르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거지 물가지수에 직접 영향 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농작물 가격이 재해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농협에서 갖고 있었던 물량을 막 풀어. 그래서 공급 물량을 늘려. 그러면 가격이 폭등하려다 다시 죽지 않고 이렇게 해서 수요 공급을 잘 조절해 줘가지고 또는 가격에 어떤 것들은 얼마 이상 받지 말라든지 상한선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가격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 즉 총수요 관리 정책이나 소득 정책이나 가격 정책 같은 것들로 인플레이션을 조절한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대책을 내놓을 수가 있는데 이 대책을 내놓으려도 무슨 원인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원인. 자,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수요 측 원인이고 하나는
비용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수요 측 원인이라고 할 때는 인플레이션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이래가지고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비용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러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비용이 밀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요. 수요 공급에서 이렇게 볼까요? 수요 공급 곡선을 보죠. 이게 양이고요. 이게 가격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그려보면 이거는 가격이 떨어질수록 공급량이 늘어요? 수요량이 늘어요? 가격이 싸지면 사고자 하는 욕구가 많기 때문에 수요량이 늘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요 곡선이라고 하고요. 가격이 올라갈수록 팔고 싶은 사람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공급 곡선이라고 해요.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난 이 점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되고 거기서 거래되는 거를 균형 거래량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점이 균형인데 갑자기 이 점이 됐다. 즉 가격이 올라버렸죠. 가격이 올라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지금 이렇게 가격이 오른 거하고 이렇게 하면 가격이 밑에 있죠. 이렇게 가격이 오른 거는 지금 요게 수요 곡선이고 요게 공급 곡선인데 이 수요가 점차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공급이 이쪽으로 계속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요.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면 계속 공급을 초과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이거를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 봤더니 첫째는 통화정책, 둘째는 재정정책. 통화정책도 영향을 주고 재정정책도 영향을 주고 사람들이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도 돈을 많이 벌면 많이 쓰려고 그러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돈 버는 대로 저축하는 게 아니라 소비 성향, 버는 대로 막 쪽쪽이 쓰려고 그래. 그럼 소비 성향 또는 인플레이션의 기대심리. 인플레가 된다라면 빨리 쓰는 게 낫다라는 얘기죠. 이런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거는 수요 측의 인플레이션에 영향이 되는데 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요. 고전주의 경제학자와 케인즈 경제학자가 주장하는 바가 조금 달라요. 고전주의 경제학자는 왜 수요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냐 그랬더니 즉 통화량의 증가. 시중에 돈의 양이 많아지니까 돈이 풍부하니까 물가가 올라가더라 이 얘기고요. 케인즈는 아니다. 독립적 지출의 증가. 특히 정부 지출을 했다든지 이런 독립적 지출의 증가로 수요가 늘어나서 물가가 올라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중에 특히 뭐가 중요하냐? 통화량.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거나 이자율이 싸지면 통화량이 늘어나면 금리도 싸지겠죠. 그래서 통화량이 늘거나 금리가 싸지면 과거에는 사고 싶어도 못 사던 물건을 구입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요. 근데 공급량에는 한계가 있어. 공급도 많다라면 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지만 공급은 한계, 제한되어 있는데 자꾸 샀으려고 하면 곧바로 물가 수준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정 수준의 통화량 그리고 금리 이런 것들이 잘 유지돼야 물가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면서 콜금리를 조절하고 이런 것들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적절히 해야 되겠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으면 긴축정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수시로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통화량도 있지만 독립적 지출처럼 정부 지출을 늘려.
즉 정부가 세율을 낮춘다라든지 또는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을 막 풀어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도로 막 시설하고 다리 놓고 이렇게 해서 돈을 막 풀어. 그러면 총 수요가 총 공급 능력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럴 때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또는 소득이 가계 구매력을 결정하는 요소로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 즉 돈을 많이 벌어 집집마다 돈을 많이 벌면 소비 수준이 높아집니다. 주식 투자해서 또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막 벌었다. 그럼 막 쓰고 싶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물가 상승이 수요가 일어나서 물가가 상승하기도 하고, 물가 오름세 심리, 즉 인플레 기대 심리,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가수요를 유발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 상승이 계속될 거라면 지금 차라리 빨리 사 쓰는 게 낫겠다. 이런 것들이 사회에 만연되면 인플레이션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가게들은 소비를 앞당기거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구입하거나 이래서 이런 것들이 다 물가 오름세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이거는 총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즉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고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보면 생산기술의 진보, 이제 공급층 요인 보면은요. 생산기술 진보. 기술이 발달하면 짧은 노력을 가지고 아니면 단기간에 대량 생산을 한다든지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술 진보가 있다든지 생산 설비 증설, 설비가 증설됐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데, 원가를 절감시키거나 상품의 생산량을 증대시킨다면, 즉 기술의 진보나 설비 증설로 원가가 줄어들고 그래서 원가가 줄어들어가지고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대량 생산 체제로 간다라면 물가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도 공급층 요인으로 물가, 특히 농산물 가격의 변동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 공급 물량이라고 하는 것이 비용이 올라가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공급층 요인으로 그냥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비용 요인은 어떤 게 있느냐? 비용을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임금, 월급을 많이 올려줘요. 또는 원자재 가격, 또는 환율 또는 세금, 금융비용, 기업들이 자금을 많이 대출받아다가 기업활동, 투자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금리가 비싸졌어요. 그러면 대출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비용이 세진 거겠죠. 또는 부동산 임차료가 올랐다라든가, 또는 유통을 시키는데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 비용이 비싸지겠죠. 화물을 싣고 트럭에다가 뭘 이걸 운반해서 어디다 갖다 줘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럴 때 유통 비용이 올라가, 물류 비용이. 이런 것들이 다 상품의 원가의 구성 요인이기 때문에 가격들을 올리는 이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특히 국내에서는 임금은 소득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바로 비용 측면이 돼서 물가를, 제조 원가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물가 상승의 원동력이 돼가지고 양쪽에 소득이 증가해서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한쪽에서는 비용이 올라가서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급여가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수록 물가 상승은 사실 크게 영향받습니다. 임금의 인상은 물가 상승에 아주 영향을 크게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외에도 세금 부담의 증가, 금융비용 이런 것들이 다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거다. 자, 비용 인상, 비용이 올라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되면 총수요 총공급 곡선상에 좌상향, 즉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고,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물가가 상승하면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 총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요나 비용 요인 외에도 유통시장의 구조가 조금 후진국형으로 돼 있다라든지 경제의 구조적 요인, 이런 것들도 제도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도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유통 단계가 복잡하고 그러면 가격이 비싸지죠. 그래서 유통의 현대화 이런 것들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죠. 자,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영향 관계가 많냐면 실업하고의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 하나만 놓고 분석할 때는 이거를 정태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인플레이션을 다이나믹하게 실업과의 유기적인 관계로 분석하는 것을 동태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 동태적 분석을 맨 처음 시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필립스 곡선을 내놓게 됩니다. 자, 이 필립스 모형은 영국의 통계학자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명목임금 상승률하고요. 여기는 명목임금 상승률, 여기는 실업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한 50년 동안 영국의 통계치를 인용해가지고 명목임금 올라가는 거하고 실업률 사이의 관계를 쭉 점으로 찍어나가 봤어요. 점으로 찍어나가니까 점이 이상한 모양을 갖더라. 그래서 이 모양을 선으로 연결해 버렸어요. 점을. 그랬더니 어떤 모양이 나왔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필립스 커브, 필립스 곡선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필립스 곡선은 아주 심플하게 그냥 저렇게 그림 하나로 나타난 것 같지만 이 필립스가 저희 이론을 내놓으니까 립시라고 하는 학자는 노동시장의 초과 수요가 명목임금 상승률하고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 함수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걸로 명목임금 상승률하고 실업률의 관계를 역의관계, 이걸 역의관계라고 하는데 이런 나타내는 곡선을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장하는 의도가 뭐냐 이렇게 볼게요. 실업률이라고 하는 거하고 명목임금 상승률은 그냥 쉽게 말해서 물가 상승률이라고 봤어요. 임금이 올라가는 것도 물가 상승이 영향 주는 거고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다. 즉 이쪽이 물가고 이쪽이 실업률이라면 물가가 올라가면 실업률은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 실업률이 자꾸 올라가요. 우리가 경제정책을 쓸 때 대표적으로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 고용안정과 물가안정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안정이라는 얘기는 실업자가 없어져야 되는 거고 물가안정이라는 얘기는 물가가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물가도 안정시키고 실업자도 없애고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달성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필립스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지 마라. 물가도 안정시키고 실업자도 줄이려고 하는 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거다. 그건 있을 수 없다. 즉 물가를 잡으려면 실업자가 많아져도 참어라. 실업자를 줄이려면 물가가 올라가도 참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려고 안정시키면 자꾸 실업률이 올라가고 실업률을 줄이려고 하면 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관계, 실업률과 물가와의 상반된 역의 관계, 이거를 필립스 커브라고 했는데 이 곡선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론을 다시 냈어요. 아니다. 나는 명목임금으로 하지 말고 실질임금으로 하자. 그러면 실질임금 상승률하고요. 여기는 실업률이에요. 실질임금 상승률하고 실업률 사이에 그림을 봤더니 이렇게 그려놔요. 그러면 요거는 아무 데서나 그리지 않고 왜 여기께서 이렇게 그렸냐?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자연 실업률. 자연 실업률은 뭘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냐면 지금 이 지점은 물가 상승률이 제로지요. 그래서 제로 인플레이션 하에서의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고 그 자연 실업률 수준에서 필립스 곡선은 수직 형태로 띄더라. 자, 왜 그러냐면 단기적으로는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연 실업률 상태에서는 뭐가 문제예요? 물가를 잡아야 되나요? 실업자를 없애야 되나요? 자연 실업률 상태는 물가 상승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실업률만 줄이면 돼요. 그래서 실업률을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만큼 줄였더니 물가가 이만큼 올라가. 그러면 실업률 2% 낮추는데 물가가 3% 올라가더라. 이걸 사람들은, 경제 주체들은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매년 물가는 3%씩 올라가? 그러면 알아가지고 미리 반응해. 그럼 다시 돌아와. 그래서 또 줄이려고 하면 다시 돌아와. 또 줄이려고 하면 다시 돌아와.
계속 되풀이되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필립스 곡선은 수직이 되더라. 이렇게 주장한 거를 프리드만 모형이라고 그래요. 필립스 모형이 프리드만 모형으로 전개가 되고, 그런데 이 자연 실험률 수준에서 수직인 필립스 커브로 그려진다라고 프리드만이 주장한 것은 어떤 가정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 여기에는 적응적 기대 이론, 즉 경제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은 적응적 기대, 한번 겪어보면 그걸 알고 다시는 그 일을 안 겪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더라. 적응적 기대 이론이 적용이 돼서 수직인 필립스 곡선이 그려졌는데, 루카스 모형에서는, 루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프리드만은 인플레이션과, 즉 물가와 실업률 사이의 관계를 필립스 곡선이 단기에는 하향하는 모습을 그리지만 장기에는 수직선이 그려진다고 했는데, 이거는 루카스가 경제 주체들은 합리적 기대를 한다. 꼭 겪어보지 않고도, 경험해보지 않고도 합리적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 필립스 곡선은 단기적으로도 수직이 된다. 왜냐? 이 단기적으로 수직이 된다는 얘기는 오직 인플레이션은 기대되지 않은 인플레이션만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즉 기대가 된 거하고 기대가 안 된 거는 어떤 차이냐? 이 루카스는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상된 인플레이션과 예상된 인플레이션 이퀄 실제 인플레이션이 되면, 예상된 인플레이션과 실제 인플레이션이 되면 이때 내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예상을 했더니 진짜 또 그렇게 되더라? 그러면 아무 정책도 써도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책 무력성 정리. 루카스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관계가 정책이 예상된 인플레이션과 실제 인플레이션이 딱딱 맞아떨어지게, 즉 합리적 기대가 맞다라면 무슨 정책을 써도 의미가 없더라. 즉 정책을 쓸 때는 예기치 못한 정책을 갑자기 써야 정책에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주장한 게 루카스 모형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실업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동태적 이론은 발전 과정을 보면, 필립스는 실업률과 임금, 명목임금 상승률, 즉 물가 사이에 우하향하는 그래프로 그렸고, 프리드만은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사이에 단기적으로는 우하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자연 실업률 상태에서 수직인 그래프가 되더라 그랬더니, 루카스는 장기적으로 수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수직이다. 왜? 예상된 인플레와 실제 인플레가 같다라면 무슨 정책을 써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루카스의 이 이론까지를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